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돼!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가 XOR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뭔 개소리야! 결국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소위 이제 다층 퍼셉트론으로 가는 이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자, 바로 이 숨은 층, 바로 히든 레이어였습니다. 컨셉상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히든 레이어는 하는 역할이, 자, 그 전에 직선의 선형 분리를 어떤 다차원의 평면 공간에서 3차원의 어떤 굴곡으로 바꿔주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렇다면, 자, 이 직선을 곡선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활성함수였죠. 그래서 활성함수의 대표적으로 시그모이드 같은 형태는 우리가 직선의 형태를 소위 이제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XOR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국은 다층 퍼셉트론이 등장하면서, 자, 이 문제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였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소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이 결국은 각각의 X와 그 이제 바이어스를 다 계산을 했고 Y 아웃풋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XOR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자,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뒤에서 보는 바로 역전파라는 방법에 약간의 결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지금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한 말씀으로 나눠서 요약해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딥 뉴럴 네트워크의 문제다. 소위 이제 역전파의 한계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XOR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은 우리가 그 민스키라는 학자분께서 이제 로젠블롯이 만들었던 이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를 지적을 했고요. 그게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XOR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간에 히든층을 추가한 거였는데요. 자,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단층 퍼셉트론이 아니라 다층 퍼셉트론 하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자, 넌 리니어 함수를 이제 다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히든 레이어를 추가한다라는 건 어떤 선형의 방법을 다차원의 공간으로 이제 확장시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결국은 X뿐만이 아니라 히든 레이어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때 히든 레이어가, 자, 사실 무수하게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자, 무한대로 만약에 단순히 무수한, 자, 소위 이제 이것이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 파라미터가, 자, 이게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최적의 파라미터, 소위 이제 모수를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자, 제가 여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역전파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 자, 이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자, 이 수많은 우리가 파라미터를 최적의 해를 찾아갈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백프로바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역전파는요, 사실 이게 70년대 등장한 이론이에요. 그러다가 한동안 주목을 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힌튼이라는 제프리 힌튼,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이분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정교화시켜서 이제 이것이 지금 한때 딥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 역전파가 굉장히 많이 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그 XOR의 문제를 해결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아가서, 자, 피드 포워드 연산이 아니라, 자, 사실 그 전까지는, 자, 역전파라는 건 거꾸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백프로바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FNN이라고 하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이런 거 보시다 보면 FNN의 방법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피드 포워드 연산 이후에 우리가 아웃풋에서, 실제 이제 아웃풋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력된 결과값이잖아요. 이 결과값에서 소위 이제 아웃풋이 이제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값. 자, 여기서 써드리겠습니다. 결과값. 자, 이게 우리가 이것을 찾는 거잖아요. 레이블. 자, 답을 찾는 방법인데,
자, 이것에 어떤 에러를 계산해서 다시 역으로요, 거꾸로 입력층까지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렇게 하게 되면 파라미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좀 도식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요 도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인풋에 지금 자, x가 쭉 들어가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웨이트, 우리가 웨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임계점을 정하는 거죠. 임계점을 이제 그 소위 이제 활성함수를 통해서 임계점을 정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총 더해서 자, 요렇게 그 y에 대한 아웃풋을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고요. y 아웃풋으로 넘겨주면서 이때 우리가 요 바이어스 값을 정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피드 포워드 연산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레이어 측이 많아지면 이게 아웃풋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 이 아웃풋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계산한 건데 우리가 이때는 손실함수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손실함수. 그래서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는 거,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하시다 보면 정확도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로스 펑션을 구하시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여기다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자, 로스 펑션은 우리가 이제 손실함수라고 하는데 손실함수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비용함수라고 그래요. 코스트. 비용함수라고 합니다. 코스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잘 안 써지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MSE라든지 RMSE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인공신경망의 에러를 우리가 이제 정량화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에러, 지금 여기 구해지는 요 에러 있죠. 저 에러를 우리가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손실함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 에러를 계속 역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최적화, 우리가 가장 이제 최상의 방법의 경사 하강 방법을 이용해서 요 로스 펑션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경사 하강, 이건 제가 다른 이제 딥러닝 시간에도 좀 자세하게 뭐 좀 함수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결국은 경사 하강 방법, 그레디언트 디센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걸 조정하는, 자, 소위 이제 뭐 수학적으로 체인룰이라는 뭐 그런 좀 복잡한 방법이 쓰이긴 하는데, 자, 이것이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겁니다. 역전파. 역전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에러는 결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경사강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자, 이 역전파를 통해서 이걸 계산을 하다 보면 수차례 이제 시도하고 에러하고 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에러를 최대한 줄여주는 옵티마이즈한 어떤 뭐라 그러죠? 이제 최상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핵심은 요거죠.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 기울기를 알아야 이게 사실 이게 연산이 가능해요. 첫 번째 기울기고요. 두 번째는 활성함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결국은 전달하지 않았냐의 이 문제에 있어서 활성함수가 자, 이 멀티플, 특히 이제 멀티플 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이 활성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활성함수라는 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선형을 비선형 방법으로 이제 바꿔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 활성함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직선의 형태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하게 되면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단층 퍼센트론에서 지금 엑소월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선으로 어떤 집단을 만약에 서로 다른 값이 주어졌을 때의 엑소월의 문제가 그거죠. 만약 1이 돼버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은 절대로 선형으로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계단함수 이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딥러닝이 이 역전파의 가장 처음에는 뭘 했었냐면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자, 요 활성함수에 제일 처음에 계단 형태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넣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소위 이것을 구하는 활성함수를 옛날에는 뭘로 했냐? 발전 방향을 좀 보신다면 제일 처음에는 계단함수로 계산했습니다. 계단함수라는 거 극과 극이잖아요. 계단처럼 위로 올라가주면 이런 함수예요. 계단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시점을 넘어가는 그 임계값에서는 자, 다 1로 보는 거고 다 0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위 이제 0과 1의 아웃풋을 가지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0이고요. 여기선 1. 요 값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계단함수는 이게 사실은 0과 1만 가지게 되면 미분이 안 돼요. 미분 불가능. 어쨌든 미분을 할 수 있게 해야 우리가 이제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등장한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그모이드. 한때 시그모이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시그모이드가 로짓의 어떤 곡선 형태지 않습니까? 이 시그모이드는 S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S. 자,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형태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그모이드는 뭐가 되느냐? 이것은 이제 미분이 가능해져요. 네, 여러분들 이제 혹시라도 수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각 어떤 분포에 따른 미분으로 변환한 그 그래프는 인터넷 찾으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멀티플 레이어 퍼셉트런에서는 뭘 하냐면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경사하강이죠. 기울기 하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연산하냐면 백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역전파를 통해서 이 학습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이 경사하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이 기울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반드시 자,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있네요. 경사하강. 경사하강에서 요게 이제 경사 우리나라 말로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를 계산을 해주려면 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미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활성함수가 미분이 돼야지만 우리가 요 기울기 나블라라고 하나요? 요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게 이거 시그모이드나 뭐 로지스틱 이런 걸 이제 이용하시게 되면 이 AI 입장에서는 이게 미분이 좀 간단한 이제 그런 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선형 함수죠. 이 로지스틱 형태나 지금 이 시그모이드, 사실 로지스틱이나 시그모이드는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자, 심지어 이게 지금 비선형이죠. 꺾여 있으니까요. 비선형 형태이면서 이게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사실 그래서 오스 레이쇼를 우리가 표현하는 게 사실 익스포넨셜을 취해져서 로그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을 취해져서 로지스틱 형태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오즈 레이쇼를 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0과 1 사이의 확률값으로 가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분 같은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확률처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학적으로 오즈 레이쇼를 로그 변환하는 역함수,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 로지스틱 커브잖아요. 0에서 1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여담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로지스틱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멀티 클래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로지스틱은 0과 1의 관계니까 이것이 아니라 클래스가 여러 개인 0, 1, 2 이런 거 있죠. 1, 2, 3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거는 액티비전 펑션으로 소프트맥스로 바꿔주면 돼요. 약간 또 기울기가 바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활성함수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그리고 기울기도 이제 어쨌든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백프로파게이션으로요. 역전파를 통해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멀티플 레이어 퍼셉트론이 조금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이 인공지능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대감이 생겼냐면, 자, 이 히든 레이어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가 이제 많아지긴 하지만 비선형만 우리가 적용하면 어쨌든 경우의 수 다 계산은 가능하니까 이 연산은 AI가 해줄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기울기도 구하고, 그렇게 되면 보다 더 비선형의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XOR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히든 레이어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 늘리기 시작하는 게, 우리는 이전에 이 히든 레이어를 한두 개 썼던 거랑 다르다라고 얘기해서 이걸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딥 러닝이라고 표현하는 건, 자, 러닝을 깊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히든 레이어가 딥하다. 딥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최소 3개 이상 쓴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조합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DNN,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한 80년대 이제 중후반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 조합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 예전에 보면 리쿤이라는 사람이 쿤얀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 체험하는 그 사이트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르쿤이 얘기했던 르쿤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를 치시면 아마 딥 뉴럴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르넷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르넷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르넷. 그러면 이 당시에 얀쿤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게 지금 연산자를 이해하는지, 글씨 같은 경우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르쿤이라는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자, 요거 하나 좀 알아가시면 꿀팁인데요. 르쿤이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컨버루전이라는, 한글로 써드릴게요. 그냥 영어로 쓰기 어려우니까 컨버루전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컨버루전이라는 거 그 이전에도 2D, 3D로 바꿀 때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르쿤이라는 사람이 인공지능망이 싹 도입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무슨 이제 성과가 있었냐? 옛날에는 글씨 인식 같은 경우에 이제 르쿤이 이걸 데이터를 이제 이용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자, 이 기울기가 조금만 달라도 우리가 정확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멀티플 레이어 프로세트로만 해도 정확도 한 70%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컨버전이라는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 해서 정확도가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죠? 줄여서 이게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하고 우리가 다르다라고 해서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 부르죠. 같은 얘기예요. 그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MLP하고 우리가 다르다. 이 히든 레이어를 많이 쓴다 해서 DNN,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한 거고,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했더니만 우리는 컨버루전을 개념을 도입하면 우리는 다른 거다. 컨버루전 네트워크이다 해서 CNN이라고 부르기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근데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도 레이어가 3개 정도였어요. 3개만 해도 여러분들 연산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복잡한데. 그래서 이 르쿤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only 3day. 그러니까 3개의 레이어를 써서 모델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학습하는데. 레이어 3개면 여러분들 괜히 3일 걸립니다. 3일.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딥러닝이 굉장히 보편화될 것 같았는데 당시 하드웨어로는 이게 연산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번호판을 빨리 인식해야 되는데 컨버전 네트워크가 차가 들어왔어요. 주차장에서 얘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차 한 대 들어오면 3일 동안 연산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사람이 한 게 낫죠. 이때는 인공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몸빵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빠르지. 3일 동안 언제 기다려요? 자, 그런데
실용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뭘 썼냐? CNN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나오기 전에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 하면 서포트 베터 머신이에요. 서포트 베터 머신은 이진 분류할 때는 기가 찹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진 분류를 하는데 평면상이 아니라 이거를 커널 변환. 커널을 변환하면 3차원의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뭐죠? 우리가 엑소월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평면이 아니라 우리가 3차원산의 곡선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넌 리니어가 가능해요. 서포트 베터 머신은. 네. 이제 서포트 베터 머신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자, 어쨌든 간에 서포트 베터 머신은 우리가 3차원의 이 하이퍼플랜 초평면을 우리가 다차원으로 보자면 이 선이 평면의 선으로 그어집니다.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요. 서포트 베터 머신이 좀 오래된 알고리즘입니다만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능이 조금 나쁘더라도 빠른 연산이 좋지. 성능이 조금 높은데 3일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한때 이제 좀 정체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그다음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이제 조금 더 정립화했고 그 이후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하드웨어 엄청 발달하죠. 그리고 클라우드도 엄청 발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딥뉴럴 네트워크, 컨버럴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좀 지워볼게요. 자, 이게 실시간으로. 자,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컨셉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자, 지금 속도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데, DNN 자체의 문제가 좀 있어요. 딥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저는 뭐 한계점이라고 얘기할까요? 같은 말로 한계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당시에 가장 큰 핵심 문제였습니다. 문제점들이 대체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자, 제일 처음에, 자, DNN 하면 여러분들 이런 용어 쓰시면 좀 있어 보입니다. Vanishing Gradient.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 소실이라고 하나요? 기울기 소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왜 생기냐면 이게 역전파로 구하는데 히든레이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울기 소실은 역전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 역전파하면 반드시 따라가는 용어 뭐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드 포워드랑 다른 역전파 거꾸로 계산하는 게 손실함수, 로스 펑션. 이 손실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손실함수 다른 말로 뭐다? 비용함수. 자, 이게 핵심인데 역전파에 결국은 로스 펑션이 최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도가 높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로스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로스 펑션이 제일 적은 걸로 옵티마이저한 이제 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최저의 값을 구하는 게 이게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 게 그라디언트 디센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손실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게 뭐다? 경사하강법. 이게 그라디언트 디센딩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러닝 레이트가 사실은 이게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웨이트를 통해서 러닝 레이트라는 걸 구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 소위 이제 학습률이죠. 여기서 말하는 학습률, 러닝 레이트를 학습률이라고 적어드릴게요. 자, 0과 1의 이제 웨이트 사이에서 웨이트를 줘요. 0과 1의 사이에서 웨이트, 가중치를 주는 거. 자, 이걸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역전파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이제 각 레이어로, 이렇게 이 레이어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히든 레이어가. 이제 우리가 상위 레이어로 갈수록 계산하면서 점점 앞으로 갈수록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운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의 입력 값으로 가면 갈수록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울기 소실이라는 큰 문제는 제가 뭐 다른 수업에서도 많이 다루는 문제이긴 한데, 이 딥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 과정에서 이게 웨이트가 0에 가까워요. 그레디언트가,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0의 소실, 0의
이게 미분을 하다 보면 0으로 가버려요. 이게 스트러처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여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가까워지는 문제다.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죠. 자, 이거를 사실은 더 명확하게 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컨셉상 액티베이션 펑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시그모이드 형태,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를 하면 이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렐로나 리키렐로가 나온 이유가 시그모이드 형태로 이것을 활성함수를 넣어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어떤 함수를 미분해 놓은 그 값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합니다. 도함수, 이거 저 적어줄게요. 도함수 잘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자, 도함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그러니까 어떤 함수라는 게 뭐 시그모이드가 될 수도 있고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되든 간에 어떤 함수를 이걸 미분해 놓은 값을 얘기해요. 미분해 놓은 값. 자, 이 함수를 우리가 한마디로 줄여 도함수라고 하는데, 자, 도함수가 이게 로지스틱 하게 되면 기울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른 책에서 좀 가져온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시그모이드하고 여기 지금 밑에는 요게 지금 도함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란색은 이제 원래 함수가 되어 있고 활성 함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요것을 미분한 요 함수죠. 요게 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것을 미분하면,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파란색을 미분하면 요 지금 주황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거의 레이어가 이게 지금 0.5, 1이라면 이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지금 0.25 정도. 그러니까 기울기가 굉장히 소실해 버리죠. 그죠? 자, 그나마 지금 보시면 옆에 두 번째 지금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시그모이드보다는 요게 지금 폭이 더 넓죠. 맞죠? 예. 0에서 1 사이까지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시그모이드를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죠. 그 멀티 레이어 펄세트론에서. 근데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쓴 이유가 이겁니다. 이 도함수 자체가 이 기울기가 조금 더 있죠. 지금 보시면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걸 쓰다가요. 이제 나중에 제일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래까지 나온 게 이제 렐로였습니다. 렐로. 자, 왜냐하면 렐로는요. 지금 보시면 자, 0 밑은 지금 다 값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렐로 함수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무한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커지죠. 자, 이거는 제가 리키렐로에 대해서 좀 설명 나중에 드린 게 있는데, 이 렐로도 완벽하진 않아요, 사실은. 이거 렐로 함수를 보완한 모델들이 또 나옵니다. 자, 근데 이때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로 커지니까, 자, 지금 보시면 1 이상인 경우에 계속 요렇게, 그러니까 x가 만약에 0보다 크다 하면 1로 많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보셨죠? 지금 여기 이 도함수, 그러니까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미분한 이 함수의 요 형태가 지금, 그러니까 렐로 함수의 이 도함수 형태가 뭐죠? 지금 보시면, 요 많이 보셨죠? 요 모양. 이게 스텝 펑션의 형태잖아요. 자, 스텝 펑션이 되니까, 지금, 자, 미분해서 스텝 펑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득입니까? 자,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형태가 남아있는, 이 기울기가 거의 소실된 게 아니라 뚜렷한 명확한 기울기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0과 1의 문제가 이제 정확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얘는 이게 음수일 때 구할 수가 없어. 예, 렐로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0으로는 지금 이 도함수가 0이 돼버리면 0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렐로에서는 도함수가 0이 돼버리면 0이 값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내려가면 이 음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살짝 음수를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x가 0보다 더 작을 때 값은 어떠냐를 우리가 구해주는 게, 네, 바로 리키렐로예요, 리키렐로. 렐로를 또 보완한 모델이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리키렐로 좀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고, 예, 뭐, 저도 이제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리키렐로에 대해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기울기 소실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리하자면, 자, 이게 첫 번째 층 레이어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입력층에 가까운 히든 레이어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소실되더라. 얘를 지금 해결하는 문제가 사실은 이 기울기 소실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그럼 경사각을 해결해야 되는데 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 렐루나 그러니까 도함수를 0에 수렴되지 않는 것으로 최대한 이제 극적인 어떤 값을 주는 것이 우리가 리필레로까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또 뭐가 있냐? 자, DNN을 또 안 썼던 이제 이게 해결이 되니까 첫 번째 문제점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늘어난 연산량의 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늘어난 연산량. 자, 이게 많은 연산량이라고 표현할게요. 극도로 많은 연산량. 학습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양쿤이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처음 만들 때 이 레이어 3개를 했는데 3일이 걸린 거예요. 3일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딱 거기서 멀티레이어 퍼세트론이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가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이 어떤 다차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차원이 많다라는 거는 시간 연산이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이게 새로운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웨이트의 최적화를 찾는 거는 가능할 정도의 이제 대용량 데이터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럼에도 속도가 느리자면, 연산 속도가 느리자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이게 왜 오래 걸리냐? 자, 이거는 결국은 보세요. 딥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연산하는 과정이 백프로파게이션이지, 그러니까 연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로스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지. 딥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피드 포워드 형태잖아요. 형태 자체는 그렇잖아요. 형태 자체는 이 히든 레이어가 앞으로 가는 거지 해석은 뒤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를 찾기 위해서 로스 펑션 찾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피드 포워드로 갔다가 다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속 지금 찾아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소위 이 경사 하강,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문제보다 더 효과적인 요 시간을 줄여줄 요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해결 방법, 요것도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제시되는 개념이 바로 여기 써드릴게요. 제가 미니 배츠. 자, 요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학습 데이터를 처음에 전부 다 훑어요. 학습 데이터를 훑어서 에러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웨이터를 에러를 통해서 이제 웨이트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요 작은 학습 단위로 데이터셋을 나눠요. 여기 써드릴게요. 자, 학습 데이터셋을 데이터셋입니다. 이거 셋을 나눕니다. 자, 나눠서 각각 나눈 거에 대해서 에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만약 나누지 않고 일일이 에러를 확인했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에러를 확인하는 건 뭐죠? 왜 확인하나요? 웨이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 이 웨이트를 조정하는 값이 요 위에 지금 학습률 나오죠? 0하고 1 사이에 학습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웨이트 가중치를. 자, 지금 0에 가까워지는 문제는 자,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했는데 문제는 요 웨이트의 에러를 확인하는 요게 연산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거를 작은 셋으로 데이터를 나눠서 이것을 가지고 웨이터를 조정하는, 자, 이 방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계산 값이 훨씬 빨라져요. 그러니까 경사관법에 대해서 여기 밑에 써드릴게요. 최초에는 경사관법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얘보다 자, 속도 측면에서 미니 배치가 훨씬 빨라요. 이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 써드릴게요. 속도가 빨라져.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최근에는 이제 모멘텀이라는 방법을 통해, 모멘텀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추진력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거 모멘텀은 저도 이제 예전에 이거 공부하기 전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주식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모멘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의 내일 주식이 떨어질지 뭐 오를지는 사실은 새로운 값을 뭐 계속 연산해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경향의 영향을 좀 받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막 갑자기 급속도로 떨어지고 오르고 그러진 않죠. 그 이전 값의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그걸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멘텀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이런 스텝을 나눠서, 이게 스텝이에요, 사실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스텝을 나눠서 학습률, 여기 소위 이제 나블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걸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다 그리드, 뭐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뭐 에이덤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결국은 스텝을 어떻게 찾느냐. 소위 이제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빨리빨리 구하니까 다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큼성큼 간다면 어떻게 가는 게 좋느냐. 자, 목적지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성큼성큼 갈 거냐, 잔걸음으로 챙챙챙 갈 거냐. 자, 이런 문제죠, 사실은. 자, 이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에이덤. 그러니까 에이덤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디폴트로 에이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에이덤이 사실 이제 DNN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스텝, 이제 스텝 이 펑션을 많이 씁니다, 알고리즘으로.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쿠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예 그냥 GPU로 하기도 하죠, 이런 거. 연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 쿠다라는 거 이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하는 게 아니라 GPU 자체에서 이제 그래픽 카드에 계산을 해요. 자,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자, 여기서 세 번째. 자, 우리가 종합하자면 지금까지 DNN의 문제점은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산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산량이 많은 거는 자, 미니팻 이걸로 이제 해결을 했다. 소위 경사관법이 아니라 스텝을 보폭을 조절하는 방법을 했다. 자, 세 번째는 문제 이제 과적합이에요. 이거는 앞에 부분하고 완전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제. 과적합은 정말 인공지능에서 이제 과적합하고 이제 불균형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의 불균형, 이 두 가지 문제는 진짜 이게 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딥러닝처럼요, 복잡한 모델, 히든레이어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면 뭐 그만큼 이제 베리언스가 줄게 되면 바이어스가 느는 거고요. 바이어스랑 이 베리언스하고는 이게 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 트레이드 오프잖아요. 시소처럼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처럼.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너무 정교하면 과적합, 오버피팅의 문제를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직관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학습을 정말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죠. 그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학습을 이런 것도 학습하고 저런 것도 학습하고 하면서 어떤 특정 문제에만 학습하면 과적합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질병이에요. 제가 연구한 질병 분야에서는 학습을 많이 시키고 싶죠. 근데 어때요? 질병 데이터가 적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루게릭병 여러분들 유병률 굉장히 낮습니다. 더 낮은 거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뭐 광우병 이런 거 케이스가 1년에 200개도 안 됩니다. 전국을 다 통틀어서요. 이런 거 어떻게 학습할 거냐? 그러면 이 개인차에 대한 베리언스를 줄이고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데이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증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증강이라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어떤 영상의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데이터를. 그래서 아규먼테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 좌우 변환이나 뭐 반전 이런 걸 통해서 추가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자체는 이제 이 몇 개 없지만 요걸 가지고 이 소위 이제 늘려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저도 좀 뭐 이미지나 영상 쪽을 주로 한 사람은 또 아니라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위 이제 이런 원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데이터의 증강을 통해서 이 학습률을 소위 이제 과적합률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regulation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뭐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볼 시간이 괜히 오버됐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